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14년 차 주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변했다지만 인식의 변화와 흐름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 집이 어려웠어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살림은 제자리, 그 말이 딱이었죠. 어려서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없이 살았는데 나름 제가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하였어요. 저도 취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되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대학을 가지 못했던 원망도 많았지만 점차 내가 직접 월급쟁이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을 쯤 은행 선배가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거절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직 부모님은 제 결혼이 부담스러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애써 들어오는 소개팅들을 번번이 거절했죠. 미진아, 진짜 괜찮은 남자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 그냥 부담 없이 만나만 봐. 어때? 에이, 제가 아직 남자 만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소개해 주세요. 아, 대출팀에 선미 씨도 외롭다고 하던데. 선미 씨 어때요? 전 아직 여유가 없어요. 선배가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 주신 건데 죄송해요. 사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지 뭐야. 한번 만나봐. 어때? 네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질 것도 없어. 뭐 돈에 팍팍한 사람 아니니까 너한테 스트레스 줄 일도 없을 거고. 진짜 괜찮은 친구라서 그래. 네? 저를요? 어머, 그래도 아직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조금 고민해 볼게요, 선배. 그래, 잘 생각해봐. 진짜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성 하나는 최고라니까. 다른 여자가 채가기 전에 얼른 말해줘야 해. 혹시라도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만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였죠. 하지만 선배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그 남자분도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고요. 선배의 끈질긴 부탁에 한번 만나나 볼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소개팅을 승낙했어요. 제 인생에서 첫 소개팅이었죠.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선배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현 남편이죠. 남편은 첫 만남부터 훈훈한 인상에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을 생각하는 배려, 처음 보자마자 그의 인상에 반해버렸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 선배한테 소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제가 더 마음에 들어버렸죠. 놀랄 만큼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제가 엄청 끈질기게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성공했네요. 미진 씨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도 결혼에 부담만 없다면 승철 씨 만나는 거 좋아요. 다정하시고 매너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지만 정말 저희 집에 몸만 오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말이라도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 그래도 일도 오래 해야 하고 또 걸리는 게 많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희 가난 아픔까지도 본인의 가난처럼 여겼어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만남을 갖기 시작했죠. 만나다 보니 역시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저희 집과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오랜 만남 끝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저희 집이 많이 기운다는 느낌에 2번의 거절 끝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되었죠. 시부모님은 저를 격렬히 반대했어요. 본인들과 비슷한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공들여 키운 아들,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맡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뜻을 남편이 꺾어버렸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승철이가 죽고 못 산다니 허락하는 거다. 알겠니? 내가 무슨 마음으로 허락하는지만 알아둬.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음에 제가 들진 않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승철 씨한테도 잘할게요. 우리 집에 동서 같은 사람이 들어올 줄 몰랐어 정말. 뭐 대단한 재벌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망 있는 집이거든 우리가. 네, 형님이랑도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승철 씨가 형제가 딱 둘이다 보니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동서랑? 아무리 형제라도 급이 맞아야 잘 지내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봤고? 되게 웃긴다 동서. 골 때려. 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쉽네요. 형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시하진 마세요. 남편의 집안은 아버님이 큰 유통회사를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형님 또한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고졸 출신 은행 공채 직원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남편도 아버님 사업을 이어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론 여유로웠어요. 저희는 집도 가난하고 저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선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집을 간 거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갈 때마다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잘해주어서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쌈짓돈을 챙겨 주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동안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본인이 다 준비해서 시집 가는데 아빠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에이, 아빠 무슨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엄마 아빠도 어려우면서 이런 돈은 날 왜 줘? 얼른 넣어둬, 응? 받아 미진아.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정말 해준 게 없어서 그래. 우리 딸 혼자 잘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기특하다. 그리고 이건 조상님이 물려주신 건데 꼭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이게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이건 아빠가 애지중지 하는 거 아니었어? 나 자식이라고 물려주는 거야? 아빠가 애지중지한 만큼 나도 잘 보관할게요.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없는 돈에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맘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쌈짓돈과 챙겨주신 거는 한 몸으로 쓰여있는 종이었어요.
언제적 거였는진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집에 가품처럼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아빠가 아끼는 종이를 제가 받게 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며 시집을 갔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매일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평일엔 제가 일도 하고 남편과는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주말마다 저희를 불러대셨기 때문에 주말엔 가야 했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금요일 밤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잠도 안 오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댁 현관 앞에만 가면 한숨부터 나오고 숨이 잘 안 쉬어졌거든요. 제가 들어서면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지적부터 했어요. 머리 스타일, 옷, 살이 빠졌네, 쪘네부터 외모적인 지적은 물론이고 역시나 끝은 배움으로 무시했죠. 처음엔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제정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반격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형님의 귀는 소기에 경에 끼었죠. 어머, 동서. 오늘은 패션 콘셉트가 뭐야? 아, 나 진짜 그런 옷 고를래도 못 고르겠다. 어쩜 이리 센스가 없는지. 센스가 없는 사람은 마네킹에 그대로 걸린 옷 사면 되는데 이게 못 보고 자라서 그런 건가? 옷차림 좀 신경 써.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야? 네 형님 말이 맞다. 원 시댁에 오는 꼴이 그게 뭐니? 나중에 어른들도 만나고 해야 할 텐데 신경 좀 써라. 네 형님 있는 옷 스타일 좀 배워. 아, 이거 승졸 씨가 사준 거예요, 어머니 형님. 앞으로는 제가 골라볼게요. 그래도 옷 못 입는다는 소린 안 들어봤거든요. 서방님이 사준 거라고? 아휴, 서방님도 참. 아니, 머리는 또 왜 그래?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 스타일 같아, 동서는. 아, 제 머리가요? 은행에선 저보고 머리 너무 예쁘다고 하던데. 형님 스타일 맞추기 되게 힘드네요. 서원이가 나중에 데리고 올 형님 며느리감은 피곤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본인 스타일을 강요하시니 안 그래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서원이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그리고 우리 서원이가 동서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 동서 착각하나 본데? 진짜 동서는 우리 집이랑 급이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까불어, 어? 그만들 해라. 작은 애 너는 네 형님한테 말본세가 그게 뭐냐? 그래서 폰대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 그만해라. 지적질을 유도하는 형님이 얄미워서 저렇게 애둘러 말도 해봤지만 형님의 지적질은 끝나지 않았죠. 맹수가 먹이를 찾듯이 형님에겐 저는 먹잇감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추켜 세우는 형님을 어머님은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형님에게 말대꾸를 하는 날엔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괜한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참았어요. 남편도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소리를 내면 남편이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댁은 저에게 늘 어려웠어요. 그래도 미진이가 아침밥도 잘 챙겨주고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요새 살이 쪘다니까. 형은 살 좀 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역사 공부가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애들 가르치고 편하게 살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서방님이 말 좀 해주세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뭔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저랑은 얼굴 볼 시간도 없다니까요. 에이, 내가 뭘. 네가 역사에 대해 아냐?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고. 아휴, 그래도 그렇지. 나랑 얼굴 볼 시간은 돼야지, 안 그래? 맨날 밥만 먹고 공부만 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요.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원래도 말랐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 하여간 나랑 완전히 다르다니깐. 난 이과 체질. 남편의 형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지만 원래는 역사학자가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님이 키워온 회사를 형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아주버님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남편이 이어받게 된 거죠. 시부모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내려놓으셨고요. 평소에 말도 없고 늘 나긋나긋한 분이었기에 시댁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런 아주버님이 표독스러운 형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둘째 얘가 우리 승철이 밥이나 굶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챙겨주나 보지?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딱 하나. 승철 씨가 잘 먹어주니까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오죽하면 엄마 살이 쪘겠어? 결혼하니까 밥도 맛있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좋아.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이 제 칭찬하는 꼴도 못 보셨죠. 그래서 이해질세라 저를 내려깎기 시작하였죠. 초등학교 교사가 맞는지 자질이 늘 의심스러웠어요. 가방끈이 길면 뭐하나. 저런 사람이 초등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친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죠. 어머, 동서. 너무 미련하게 먹이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절제해야지, 안 그래? 아무리 내세울 게 없어도 그렇지. 네? 제가 설마 남편 배 터지게 미련하게 먹이겠어요? 형님은 생각을 하셔도 꼭 적당히 먹이는 거죠. 음식 솜씨가 좋아서 남편이 잘 먹는 거고요. 하긴 잘해 먹여야 되긴 하겠다. 그거 아니면 뭐 동서가 딱히 밀어붙일 게 없잖아. 안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원래 살림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 동서처럼 약간 우악스러운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 것 같긴 해. 동서가 손맛이 있지. 네? 우악이요? 형님은 참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 형님도 이제 요리 좀 배우세요. 서은이도 잘 먹어야죠. 뭐야? 내 요리 실력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참나. 그리고 난 요리 안 해도 괜찮아. 사람 부리고 살 거니까. 동서는 뭘 알아야 부리겠지만. 그만들 해라. 너희는 어쩜 만나기만 하면 한마디도 안 지니? 둘째는 형님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 좀 그만해라. 보기 안 좋아. 그렇게 저는 형님의 무시 속에 지내온 나날이었죠. 시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눈에 차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형님이 제일 심하게 저를 갈구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지자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었고요. 별탈 없이 10개월 후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확실히 부모가 되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금전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이 더 클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더 해주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자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죠.
하지만 형님은 저희 딸아이를 보고도 역시 지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에게도 지적을 하니 그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 동서 애 낳은 거 축하해. 좀 시간도 빠르지. 남의 임신이랑 출산은 빠르다니까. 근데 조카 코가 딱 자기 코다. 서방님 코 닮았으면 어떡했을 텐데. 하필 동서 코를 닮을 게 뭐야? 안 그래? 나중에 코 수술은 꼭 시켜줘야 되겠어. 네? 지금 저희 아기 얼굴 평가하는 거예요? 아직 신생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가 뭐가 어때서 그래요? 제가 서은이 눈이 왜 이렇게 쭉 찢어졌어? 라고 하면 좋으세요? 죄송한데 저희 아이 얼굴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형님. 아니, 동서 웃긴다. 뭘 그렇게 발끈해? 농담 좀 할 수도 있지. 이게 꼭 사람이 어렵게 자랄수록 피해의식이 있다니까.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아유, 정말.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이랑은 겸상을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빽빽 아주 시끄러워.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완전 어이가 없어서 지금의 막 낳은 저한테 아기가 어떻냐는 둥 말하는 형님은 괜찮고요. 그게 배운 사람의 자세인가요? 원래도 엄청 무례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높은 고성이 저와 형님에게 오가자 남편이 중재에 나섰죠. 그리고 그제야 저희의 말다툼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원래도 늘 저를 무시하던 형님이었지만 제 딸아이마저 무시하는 느낌이 들자 더더욱 제가 흥분을 했죠. 남편이 저를 계속 다독여 주어 간신히 화를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형님은 저를 정말 무시했었죠. 내가 미안해. 형수 원래 남 무시하기가 득기잖아. 그냥 우리 예린이 보고 툭 던진 말일 텐데 자기가 참아. 내가 어떻게 참아? 나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우리 예린이 가지고 그러는 거 못 참아. 한두 번 참는 것도 아니야. 알지. 그래도 지금 몸조리 잘해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자기 건강 다칠까봐 걱정돼. 그렇게 남편의 위로 속에 마음을 진정해 갔죠. 하지만 그날 묵은 앙금이 컸던 탓인지 형님과는 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어요. 형님은 저를 본인과 급이 다른 사람으로 무시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고요. 반복이 되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되었죠. 이렇게 5년 정도가 흘렀어요. 딸아이의 나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설날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이제 딸아이는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나이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명절을 치르러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딸아이는 안방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예린아, 이제 할머니네 가야지. 어서 나와. 거기서 뭐해? 얼른 겉옷 입자. 가서 할머니네서 세배도 하고 예린이가 잘 부르는 노래도 불러드리자. 방에서 나온 딸은 뭔가를 주머니에 쏙 넣었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딸아이와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했어요. 저와 어머님, 형님은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장강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보낸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이 없어졌거든요? 아니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장강에 있었는데 없어요. 에그머니나.
아니, 그게 어디 갔다니? 그 귀한 송로버섯을 사돈이 보내주신 건데, 얼른 찾아야지. 잘 찾아본 거야? 제가 몇 번이고 뒤져도 없어요. 아, 아까 분명 동서 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동서, 너 아니야? 이거 비싼 버섯인 줄 알고 네가 꿀꺽한 거 아니냐고. 너 아니면 누구니? 그럴 사람이 여기 또 어디 있어? 어? 네?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 참나.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저보고 버섯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누구니?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짓 할 사람이 너밖에 또 누가 있어? 멀쩡히 있던 송로버섯이 왜 없어지냐고?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뻔히 같이 계속 음식했는데 무슨 버섯을 훔쳐요, 제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그래. 얘 큰애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진정 좀 해. 잘 찾아보자. 어디 구석에 떨어졌거나 하지 않았겠니? 어? 아니요. 분명 동서 오기 전엔 있었어요.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너같이 근본 없는 애가 300짜리니까 눈이 돌았겠지. 아니야? 없이 자라서 이런 거 보면 눈 돌아갈 거 아니야. 너네 친정 갖다 주려고 숨겨놨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얼른 내놓지 못해?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형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애들도 아니고 너너거리면서 저에게 따지듯 몰아붙이니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데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나 하는 마음에서도 화가 너무 났죠. 아니, 형님, 저한테 피해의식 있으세요? 예전부터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하다하다 도둑이라뇨. 뻔뻔하기는. 네 년이잖아. 네가 우리 집에서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 훔쳐간 도둑이잖아. 너 아니면 누구야? 형님은 제 입에서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전들을 저에게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죠.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무식하게 저한테 달려드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전을 맞으면서 어안이 벙벙하였고 급기야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잡힌 머리채였어요. 놀란 저는 애써 뿌리치려고 했죠. 어머, 이거 안 나요? 아, 미쳤나봐 진짜. 어디라고 나한테 손을 대? 여보, 이건 나요. 안 그러면 저도 잡습니다. 네가 어디 할 말이 있어?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도둑아. 송로버섯 어디 있냐고. 그게 얼마짜린데 얼른 안 내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그제야 남편이 들어와 형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매우 화가 난 눈치였죠.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형수님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었어요? 아,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도둑이라뇨? 지금 예린이 엄마 보고 도둑이라고 한 겁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깟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을 훔칠 사람으로 보여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근본 없는 사람은 동서 하나뿐인데 이런 짓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서방님이 말 좀 해보세요. 끝까지 근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죠.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형님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을 때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근본 없는 작것들아, 전부 나가! 어디 위대한 재수씨한테 함부로 손을 대? 당신 미쳤어? 재수씨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지금 나한테 근본 없는 작것이라고 한 거야? 예린 엄마가 아니고?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조용해, 당신. 그만 못해? 재수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얼른 사과드려. 뭐라는 거야?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데 그래?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아빠가 준 송로버섯이 없어졌다니까, 어? 그깟 송로버섯이 뭐가 중요해? 재수씨 조상님이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우리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제 딸아이와 형님의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제 딸아이가 아까 집 서랍에서 챙긴 종이를 떨군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해요. 역사학자가 꿈이었지만 학자까지 되지 못한 아주버님은 한문과 역사에 대해 아주 빠삭한 분이셨거든요. 그 종이는 바로 우리나라 사단법인 애국동지 원호회에서 발급한 감사장이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예전 독립운동을 할 때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셨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종이들이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엔 할아버지께서 독립군들의 자금도 조달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니 아차했어요. 저도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독립에 애써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잊혀가고 있는 이 순간이 참으로 애석하더군요. 제가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머리가 땅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 말이 끝나고 아주버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재수씨, 그동안 죄송해요. 저희 집은 잘난 거 하나 없이 돈만 많은 집인데 재수씨의 집안 배경 보고 저희 아빠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많이 무시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건데 재수씨의 조상님이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분이라면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 위해 매우 애써주신 분이실 텐데 이거야말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저희 집 무례 잊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사과해요. 뭐 지금은 덜 그러시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랑 비교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재수씨 집안은. 당신도 얼른 사과해. 지금 그깟 송로버섯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분이 조상님이셔, 안 그래?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런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야. 제가 와이프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재수씨.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아주버님의 사과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요. 사실 정말 재조명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잊혀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형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래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그때 형님 아들 서은이가 방에서 송로버섯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송로버섯을 보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형님, 저기 서은이 손에 달린 송로버섯 좀 보세요. 장강에 놔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찾아보지도 않고
저 쥐잡듯 잡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어? 선아. 너 엄마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이상하다. 왜 거기서 나왔지?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꼴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와다다 따졌죠. 사과는 하셔야죠. 형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상한 척 하면 뭐예요? 이렇게 천성이 드러나는데 형님 집안은 친일파였으려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나보다 약한 상대 깔아뭉개려고만 해요? 네? 사람의 정이란 눈꽃만큼도 없어. 얼른 사과해요. 생사람 잡은 거랑 그동안 나 무시한 거 알겠어요? 안 그럼 나 그냥 안 넘어가요.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 큰애야. 너 얼른 사과해라. 네가 심했어. 그리고 그전부터 작은애 계속 무시하는데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니? 그것도 사과해 당장. 명절에 기분 좋은 날 이게 뭐니? 그깟 송로버섯 하나로 아주 사람을 잡고 있어.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근본 없는 애가 시집 왔다고 먼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지. 그리고 지금 승섭이 말 들어보니까 아주 유서 깊은 집안 같구나, 우리 둘째네가. 그걸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 얼른 사과해. 그리고 나도 미리 사과한다, 작은애야. 그때는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참 용서해 주렴.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형님한텐 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를 그렇게 철저히 무시했는데. 뭐 하고 있어? 둘째가 사과 받자고 하잖아. 얼른 사과해. 너 안 그러면 이 집에 다신 발 못 붙일 줄 알아? 애가 천박하게 머리채나 잡고 말이야. 아유, 끔찍해. 어디서 저런 애가 굴러왔는지 내가 점점 보면 볼수록 무섭다니까. 아유, 징그러. 형님은 어머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흘리고 뛰쳐나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태도에 적잖이 충격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꼴 좋던지 못된 것 같지만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희 집이 그런 독립군의 집안이라고 하니까 자부심도 막 생기고 딸아이가 크면 꼭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며칠 뒤 아주버님이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형님에게 전화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한마디 사과 문자가 오더군요. 얼굴 보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는데 형님 자존심에 이 문자 하기까지 얼마나 이불킥을 했을까 생각하니 그마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로부터 거의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아직 대면대면하게 지냅니다. 전보다 더 편해진 건 저를 더 이상 건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려워하는 느낌이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한테 호되게 혼난 전적도 있어서 시댁에 와서는 말도 엄청 가려하고요. 아주버님은 아직까지 저를 볼 때마다 대단하신 집안의 재수씨라고 한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오히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더 저를 깍듯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주버님에게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보다도 지금 역사가 점점 잊혀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극장이나 TV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마음이 찡하고 아려와요. 아무래도 저희 선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저희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연초에 설날을 세면서 저희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꼭 우리 독립군, 국가유공자,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고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홍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찰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무난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4억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님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신경 쓰인다면서 시숙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숙은 남편한테 형님이 저에게 쌓인 불만들에 대해 전달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건너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시댁 식구들은 굽신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었네요.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제가 왜 다른 식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직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곧 있으면 54억 상속받게 될 사람이야. 왜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하려는지 알아? 내가 지고 있는 게 많고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빚까지 전부 갚아드리기로 했거든. 그러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서는 나한테 원하는 게 없나 봐? 그럼 저도 형님한테 잘 보이면 콩고물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54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게 됐으니 저도 형님 눈에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먹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네요. 제가 그래서 형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잖아. 동서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글쎄요. 저는 누구한테 굽신거리며 사는 성격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하세요. 아주버님께 전달해서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집 식구로 들어온 거지 형님 비위 맞추려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원하시던 저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54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많은 걸 대우받길 원하는 형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 저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네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던 형님은 잠시 뒤 방에서 나가버렸고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방문을 열고 나옴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고
형님은 팔짱을 낀 채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식의 표정을 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큰며느리한테 대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내 아들한테 대충 들었을 텐데. 네,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에 빚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그걸 형님이 갚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대들지 않았고 당연한 제 권리를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집의 똑같은 며느리고 뭐든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게 강압적이고 제 위에 군림해서 저를 돈으로 휘두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고 저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굳이 굽신거리며 형님한테 다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새아가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좀 이해해주고 큰애 기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좋잖니. 나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막내고 마음도 훨씬 넓은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큰애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니 너도 힘들어도 큰애 앞에선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하시면서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풀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굳이 삐딱하게 나갈 필요도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있을 때만큼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낸 뒤 방으로 나오자 형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지 방에서 나온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형님은 저를 보면서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면서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마음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좀 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던 형님은 앞으로 조심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 주말에 시댁에 갈 때면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죠. 제가 노력하는 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면 항상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님의 태도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분명 가족 전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불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도 얘기해봤는데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입 한 번 다물면 평화라고 최대한 조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의 문제 있는 태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서, 내가 분명 지난주 수요일 잠깐 우리 집에 들르라고 했었는데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이 워낙 바빠서 형님 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서가 내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삿짐 정리하는데 아주 혼났다고. 이번에 안 왔으니까 다음에 내가 부를 땐 꼭 와줬으면 좋겠어. 조만간 집들이 할 거거든. 그때 내가 아는 지인 싹 다 부를 건데 와서 음식 좀 해줘. 형님 집들이 하는데 제가 왜 가서 음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야? 동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요즘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토를 달고 있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형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어머님, 보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토를 단다니까요. 형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만 조용히 해라. 차라리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어라. 밥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길 어머님이 뭐하러 가셔서 고생을 하세요. 형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형님은 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의 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함께 동승하고 계셨던 할아버지만 겨우 숨이 붙어 있으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은 형님이 삐딱하게 나와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겉으론 저래 보여도 불쌍한 애라며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안 좋게 몰아가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할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제가 설레발치면서 나설 필요는 없었고 괜히 형님의 상처를 건드려 버린 것 같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며 얼굴 봐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다고 저희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형님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주말에 시댁에 오지도 않았네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자 괜히 제가 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댁에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형님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형님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는데 형님의 삶도 참 딱했었어요. 형님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동생분과 싸우게 되었고, 숙소에서 뛰쳐나간 동생분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걷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형님의 부모님께선 모든 탓을 형님에게 돌렸던 거였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형님은 부모님께 미움이 박히게 되면서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부모님과 할아버님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형님이 54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할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우셔서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의 집안 문제이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음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건 한계가 있었고 형님의 행동들이 가족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던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자 한동안 모습을 안 보이던 형님도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마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정말 살 것 같았는데 형님이 발을 들이자마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침묵을 지키던 형님의 한마디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동서한테는 저기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름용 혼이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니의 이불은 저 주셔야죠.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은 위에 있는 이불들이 손상되지 않게 깔아놓은 거라 많이 해져 있고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두꺼운 이불을 넣어줘야 되거든. 첫째 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위털 이불 내어주잖니. 작은 며느리는 거위털은 아니더라도 두꺼운 이불은 덮고 자야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자라. 동서가 뭘 잘했다고 몸따시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하는 거죠? 저번에 저한테 보인 행동 잊으셨어요? 형님,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명절인데 기분 좋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도 형님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장롱 밑에 깔려있던 이불은 동서 전용으로 주세요. 만약 재화가 다 풀리기 전까지 저 몰래 다른 이불 내어주시면 더 이상 못 참아요. 제 말을 들으셔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시죠? 동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장롱 밑에 깔려있는 이불 가지고 가라니까?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엄마, 형수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잘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동서랑 서방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건 좀 내와주세요. 아까 전 좀 붙였다고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요. 어깨 안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형님 눈치 봐가면서 살아갈 순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솔직히 형님이 시부모님 빚을 갚아주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라고요.
왜 아버님, 어머님께서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직 54억이 형님한테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형님한테 54억이 상속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너무 유치하고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막대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형님한테 가족이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럴수록 서로 도와가며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난 행동을 보일 바엔 차라리 인연 끊고 얼굴 안 보며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롱 밑에 있던 호입을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거위털 이불도 아버님, 어머님 덮으시는 건데 형님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어머님한테 안마를 해달라고요? 전 부치는 거 젓가락으로 깨짝깨짝거리면서 입으로 들어간 게 훨씬 많았잖아요. 고생은 어머님이랑 제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방 안에 펼쳐진 거위털 잎을 다시 어머님 방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은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지만 형님 방으로 들어가 거위털 이불을 들어 시부모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하자 그런 저를 보고 있던 형님이 거위털 이불을 빼앗으면서 어딜 가져가냐고 거위털 이불을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님이 서로 옥신각신하자 가족들 전체가 저와 형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로 거위털 이불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순간 이불은 순식간에 둘로 찢겨버렸고 이불 속에 있던 많은 거위털들이 공중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시모는 찢긴 이불을 보며 경악을 했고 형님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하신 시모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정말 아끼는 이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다고 엄청난 화를 내셨네요. 정말 보자 하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큰 며느리라고 최대한 대우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나도 너처럼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네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이젠 아주 이 집안의 왕처럼 행동을 하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라고 내가 정말 아끼는 거위털 잎을 내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작은 며느리한테 해진 혼이불을 주라고 손윗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 그래, 내가 거기까지도 꼭 참았다. 명절이고 서로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위털 이불을 두 동강 내버려? 빚이야 어차피 천천히 갚아나가면 결국 다 갚기 마련이다. 내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니? 넌 오늘 내가 아주 끝장낼 줄 알아. 오냐 하니까 아주 가족 모두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라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려던 시모가 분노를 터뜨리시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던 형님은 시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바닥에 흩어진 거위털들을 전부 주워서 형님의 입에 마구 쑤셔 넣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모 또한 스트레스가 쌓인 게 많으셨는지 제가 알던 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시모 좀 말려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고 저희는 겨우 시모와 형님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늘과 실을 가져오셨고 두동강 나버린 이불을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형님 앞에 자리를 지키셨어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과 실을 주워들어 찢어진 이불을 수선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흩어져 있던 거위털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형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더니 어느 정도 숨을 고르셨는지 다시 입을 여셨네요. 그리고 시모의 한마디에 형님은 폭풍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낀 게 뭔 줄 아니? 나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을 들어보니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살아왔는데 부모까지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웃어도 그늘진 얼굴을 환하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주어진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는 누구보다 착한 애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분명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진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새아가가 들어온 이후부터 질투를 느낀 건지 너는 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불행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너는 내 앞에선 알겠다고 해놓고 작은 애한테는 그동안 네가 과거에 받았던 행동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보복 심리라는 거야. 네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만큼 약자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상받는 느낌을 즐기고 있던 거잖아. 저번에 작은 며느리가 너한테 말실수하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따로 찾아간 적 있었지? 최대한 서로 좋게 지내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명절날 얼굴 보자고 좋게 헤어졌는데 결국 너는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네 네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나는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누굴 탓하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불은 꼭 전부 수선해 놓고 가라. 찢어진 이불처럼 너와 나의 인연도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수선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해라.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모는 가족 전부 방으로 들어가라며 거실에 형님 혼자 남겨두었어요. 남편과 저는 방 안에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방에서 시모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과거의 비슷한 아픔 때문에 보듬어 주려 했지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시모는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부모님 방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감사했다며 집 밖을 나섰고
시모는 아주버님을 불러 형님의 뒤를 따라가 보라고 하셨네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을 찾아 밖으로 나갔지만 어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소식을 기다린 저희한테 아주버님의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형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할아버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고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려 하시자 저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뒤따라 가려 하는데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는데 54억이라는 상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잊지도 않은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형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속고만 살아왔던 거였네요. 형님은 잘못했다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런 거짓말을 결국 밝혀질 게 뻔한데 왜 속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모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자 형님은 할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다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을 꾸몄던 형님의 모습을 보곤 가족 전체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가족 전부 시모의 뒤를 따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댁에 찾아가 몇 시간씩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아주버님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과거의 아픔들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시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펼쳐지게 된다면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 사는 인생 자체가 드라마라고 하지만 최근 1년간 저에게 있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이었고 한동안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지내왔고 시부모님 밑에서 꽃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주변 상권이 시내권이 아닌 회사 주변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가 배달 위주로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보통은 기념일 또는 생일 위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남편과 만났을 당시 저도 근처 회사의 일반 직장인으로 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꽃 배달 온 남편과 가끔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런 사소한 만남이 점점 호감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연인 사이까지 이어져 오게 됐네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까지 진행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모님 밑에서 일손을 도우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시댁 집안에 비해 저희 집안이 가진 게 워낙 없어서 그런지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는 틀을 깨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취업난에 뛰어들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신없이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모은 돈은 얼마 없었고 되려 무리한 노동력으로 치료비가 더 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몸소 누우시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통장을 깰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은 절대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제가 모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부자가 아닌 더욱더 가난의 늪에 빠져버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저 삼시세끼 굶지 않고 마음의 여유만을 찾고 싶어 열심히 살아온 건데 사람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는 않네요. 그게 인생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족한 저희 집안의 환경 때문에 시모는 결혼 초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결혼에 대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확고한 마음 때문인지 시모도 남편을 꺾지 못했고 겨우 결혼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게 되었어요. 너는 지금 우리랑 손발 맞추며 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뭐가 어디 있고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어떡해. 그 머리로 회사에는 취직할 수가 있었던 거니? 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내가 찬소리 안 하게 생겼어? 그러니 회사에서도 남이 하기 싫은 잡일이나 하면서 살았겠지. 너 인생도 참 한심하다. 가뜩이나 칫불도 없는데 너희 사돈어른은 허리 다쳐서 누워만 있고 거동도 힘들어서 사부인이 뒤치다거리 다 해주니 삶이 좋아지겠어? 우리한테 빨대 꽂아서 버는 족족 갖다 바치고 있잖아. 우리 아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내쫓았을 텐데 내가 화내는 거 너는 이해해야 돼. 거참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새아가는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뭐라고 하면 시작되는 하루가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마음 좀 편하게 가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데 오늘 실수하면 내일 잘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한평생 호흡 맞춰온 거지만 새아가는 이제 막 시작한 햇병아리잖아. 그럼 이런저런 실수도 눈 감아주고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했던 실수 그대로 하는 거니 이해해줘야지. 뭐든지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점점 괜찮아질 거야. 잘했다고 해야 더 열심히 하지. 맨날 윽박지르면 잘할 것도 되려 못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잘하겠다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부가 불편하셨는지 시모에게 한 소리 하면서 불똥이 제가 아닌 시부에게 튀어버렸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되려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몇 분 계셔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기분 따라 행동하는 시모가 저는 참 어려웠어요. 어떤 식으로 비율을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혼자 살아올 때도 불행했는데 저와 마음 맞는 남자 만나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남편 닮은 아이 낳아 소박하게 살고 싶었지만 결혼해서 하나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시모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분가를 원했지만 쉽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과 시부가 함께 새벽부터 매장을 오픈하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같이 회의하며 준비하기 때문에 분가를 해서 따로 나와 살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 또한 좀 더 생각해보자며 몇 번 미뤘었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더 이상 분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아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저 혼자 막무가내로 나간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으니까요. 되려 시모에게 더욱더 안 좋게 박힐 것 같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고 남편이 화환을 배달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장례식장에 조문 화환이 너무 많아 남편과 함께 쉬지 않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의 일과가 정신없을 정도로 바빠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가끔 내려가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나 대화하지. 우리가 언제 시간이 있어? 나 다음 주 주말에 부모님 좀 뵙고 싶은데 다음 주 평일에 스케줄 보니까 크게 바쁜 거 없던데? 그때 잠시 다녀오면 안 돼? 인사드리러 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런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몇 달 전에 잠깐 다녀왔잖아. 우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4달 뒤면 명절인데 그때 다녀오면 안 돼?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게. 지금 시기에 다녀오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4달 뒤 명절? 그 말이 지금 왜 나오는 거야? 내가 다음 주에 부모님 얼굴 보고 싶다는 건데. 그리고 내 남편이면 당연히 이런 문제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까지 어머님 눈치 보면서 말도 못하면 나는 어떻게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하루하루 숨 막혀 죽겠다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 숨 좀 쉬게 해줘. 알았어, 다녀와. 내가 어머니한테 말 잘해 놓을게. 그러니 열내지 말고. 나도 불편해 죽겠다고. 처음에는 듬직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점점 바닥이 드러났고 시모 말 한마디면 대꾸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남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대화한 그날 저녁 시모의 눈살이 찌푸러졌고 저를 향한 시선이 좋게 다가오지 않아 대충 눈치채며 조심히 시모 옆으로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제 말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저 또한 참아왔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잠깐 둘이 어디를 포내기라도 하면 꼭 긴 말이 나온다니까. 사돈댁에 가서 뭐하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지금 여기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가뜩이나 일손 모자란데. 직원 1명 그만둔 거 알지? 주문 들어온 거 제작하는데도 시간 모자라 죽겠는데. 지금 너 입에서 사돈댁에 다녀온다는 말이 나오니? 왜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건데? 어머님, 저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겸사겸사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요.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군말 없이 정말 열심히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하루 다녀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개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이렇게 말대꾸 또박또박 하는 자체가 어른 공경하지 않고 개념 없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 내 아들이 몇 달 뒤에 명절이니까 그때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다며. 그런데 그게 싫다고 난리치면서 화냈다고 나한테 한숨 쉬며 말하는데 네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고 있었으면 그런 말들이 나와? 오늘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다시 한번 어디 다녀오겠다고 우리 아들을 통해 전달하려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둬. 결국 남편을 째려보며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고 너무 서러운 마음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미안했는지 따라 나왔고 저를 보며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되려 미련한 행동을 왜 사서 하려고 기를 쓰냐며 명절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불난 집에 되려
부채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를 향한 분노가 남편에게 불똥이 튀었고 결국 소리 지르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융통성 있게 잘 설명해서 좋은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건 제 판단 실수였고 안 좋은 감정만 더 키우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집안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상 밖의 일을 저질러 버렸고 그날 바로 친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울려대고 있는데 절대 받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자 연락도 없이 와서 그런지 당황한 눈빛으로 엄마가 저를 반겨주셨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자마자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을 전부 쏟아내게 되었어요. 얼굴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니 엄마도 많이 놀란 듯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셨고 울음소리를 듣게 된 아빠가 천천히 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어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나온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결혼한 거에 대해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곁에서 같이 있어줬다면 엄마도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저와 부모님 모두 불행해질 거라 생각돼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시모는 달려들었고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향해 쏘아붙이는 시모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며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말이야, 결혼 왜 한 거야?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결혼한 거니? 내가 그랬지. 명절날 찾아뵀으면 좋겠다고. 일도 못해 말귀도 못 알아먹어.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 하나 없어서 얼마나 일이 바빠졌는지 알아? 직원 한 명 그만둬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나가면 2명분을 내가 혼자 다 처리해야 되잖아.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라. 제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랑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거지. 이 집안에서 평생 욕먹으며 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집구석에 붙어 사는 거 싫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요. 먼저 속 시원하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이혼 도장 찍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저는 짐 정리하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혼할 마당에 여기에 앉아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일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지금 우리 엄마는 당신에게 잠시 화가 난 것뿐이잖아. 일이 바쁜데 연락 한 통 안 받았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서운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이혼하겠다고 당신까지 소리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화 좀 가라앉혀.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혼하면 되려 손해인 거 몰라요? 왜? 이혼하면 막 부려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야? 딱 보니 그거네. 직원은 눈치 봐야 하는데 마누라는 눈치 안 봐도 되고 막 부려먹을 수 있으니 이만큼 편한 직원이 어디 있어? 당신이랑 나랑 껍데기만 부부 사이지? 그냥 당신 집안에 가정부나 다름없잖아. 일 끝나서 집에 가면 저녁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욕먹어가며 잡일은 내가 다 하고. 이게 부부야?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이 나쁜 놈아. 시부모와 남편 모두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당황하면서 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인간적으로 대해주신 분은 시부였기 때문에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자 시모가 아닌 시부가 미안하다며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자기가 처신 잘하겠다고 흥분해서 몸을 떨고 있는 저에게 부족한 지방과 결혼해서 제가 이 꼴을 당하는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부의 모습에 극도로 흥분을 했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됐고, 시부는 그런 저를 바라보더니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지 않냐며 잠시 장례식장에 화환을 배달해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저를 타일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에만 있으라며 급하게 저를 태웠고, 돌아오는 길에 점심이나 같이 먹고 들어가자며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마지못해 차에 올라탔고 달리는 차 안에서 밖의 풍경을 보며 아침부터 장례식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거리가 멀지 않았는데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들어 조금씩 기분은 가라앉았고, 어느새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시부는 조문 화환을 내려주고 있는데 저도 그냥 차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시부를 따라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장례 행렬에 잠시 멈추어 기다리고 있는 찰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들고 있는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장례 행렬을 막아섰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막아선 저를 향해 이상한 눈빛을 보내며 화를 내고 있었고, 뒤에 있던 운구차 또한 비키라며 클렉슨을 울리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분들이 얼굴을 보곤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졌고, 영정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는 저를 보고 있던 다른 분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두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이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얼굴 여기저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영정사진을 천천히 들어 다시 확인한 순간 충격적이게도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닌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정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말도 안 된다며 놀라기 시작했고,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살아 돌아왔다며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손과 얼굴들을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오열을 하던 한 사람이 정말 살아 돌아온 거 맞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정신 차린 저는 아수라장이 된 장례 행렬을 보고 죄송하다며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순간 제 손을 확 잡아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정사진에 있던 아버지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관을 들춰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사람들이 아닐 거라며 비슷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관을 들춰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우왕좌왕하며 관계자를 불러 관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냈고 제 팔짱을 낀 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여성분은 아마도 영정사진에 있던 어머니 같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속에 있던 모습은 전부 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고 관뚜껑이 들춰지는 순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로 천천히 걸어가 감싸져 있는 얼굴을 들추자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똑같은 얼굴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에 장례식장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찾고 있던 시부가 제 옆으로 다가왔고 관 속에 있던 여자의 얼굴과 저를 번갈아 보며 시부 또한 놀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한참을 멍하니 있던 두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저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다면 둘은
쌍둥이 같은데 왜 몰랐지?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가 데려왔겠지. 당연히 고아원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가 우리 딸 미영이 혼자였으니까 당신이 몰랐겠지. 그럼 이 여자는 그냥 닮기만 한 사람이라는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얼굴이 너무 똑같잖아. 혹시 뭔가 아는 거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쪽 집안에서 무슨 말 들은 거 없으세요? 전혀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의 기억이 잘 떠오르진 않지만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나 원했던 제가 남편과 상의 후 고아원에 찾아가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저희가 찾아간 곳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 이후 저희 집으로 데려와 지금까지 잘 살며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저희와의 인연이 끊어지고 말았네요. 제 딸을 입양할 때 신생아는 우리 딸 말고는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똑같이 생긴 얼굴이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남편도 관에 있던 저희 딸의 얼굴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실을 알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지긴 하지만 그쪽 부모님한테 들은 게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말들을 듣게 되었고 저와 똑같이 생겼다며 제 손과 얼굴을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냐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진실을 알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드린 뒤 옆에 있던 시부에게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어 급하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정말 친딸이냐고 물어보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은 정색이 되었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와 어색한 웃음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제가 한 물음에 답을 해줬어요. 당연하다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떨림에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진실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며 장례식장에서 사진 몇 장을 핸드폰으로 전달받았던 걸 보여주자 경악을 하며 바라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 똑같은 얼굴이 있을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는 표정을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사실들은 충격적이게도 37년 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네요. 너희 아빠랑 내가 예전에 잠시 고아원에 들린 적이 있었지. 너도 잘 알다시피 엄마 몸이 좋지 않잖아.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산부인과에서 듣게 되었고 고민 끝에 너희 아빠와 함께 고아원을 찾게 된 거야.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가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해서 그런지 슬퍼하는 목소리로 울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데려오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원장님과 상담 끝에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단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그러셨어. 네가 고아원에 오기 일주일 전에 신생아 한 명이 왔었다고. 아무래도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은 키우기 힘드니 한 명을 고아원에 두고 온 것 같아. 그런데 너까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일주일 뒤에 너도 고아원에 두고 간 것 같구나. 그때는 알지 못했어. 그냥 우리가 너를 데려오기 일주일 전에 신생아 한 명이 왔었는데 누군가 데려갔다는 말만 들었었지. 그게 너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단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 친모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세상을 떠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너한테 입양했다는 말을 꺼내서 상처 줄 이유가 없잖니. 37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단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태어나 다른 시기에 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엄마의 손에 고아원으로 버려졌던 거였고, 그걸 37년 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던 제 쌍둥이를 장례식장에서 보게 된 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네요. 할 말을 잃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부모님께 잠시 서운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꺼내지 않았던 진실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분들에게 전화가 왔고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집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님께 설명을 하자 흔쾌히 응했고 쌍둥이였던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와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했고 제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것 같다며 밖에서 누군가 대기하고 있었는지 집으로 불러들였고 무언가를 귓속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뱃속에 나와 다른 부모를 만나 37년 만에 각자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저희가 비록 살아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각자 부모는 잘 만난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었고 저희 부모님과 한참을 대화하다가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을 했고 부모님 또한 어쩔 줄 몰라 하며 돌발 질문에 쉽게 답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도 부모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니 제 딸이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마음에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가끔 얼굴만 보여줘도 되니 저희와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것 또한 인연인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저희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한평생 함께했던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딸 또한 모든 걸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하니? 가끔이라도 얼굴 보여드릴 거니? 두 분의 진지한 대화 속에 저 또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를 세상 떠난 딸처럼 생각해 주고 있었고 앞으로 가끔 얼굴 보러 와도 되냐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얼굴 보여준다고 해서 닳게 되는 것도 아니니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가 한참 동안 오고 갔고 제가 결혼을 했고 시댁 집안과 함께 꽃집을 운영한다고 얘기하니 그분들 또한 저희 꽃집을 잘 알고 계셨고 꽤 자주 주문을 하신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7년간 제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뒤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부는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시부는 묵묵히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고 시모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좀 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맨날 헐뜯으려 하다니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아?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우리 며느리 닥달하기만 해봐. 내가 뭘 어쨌길래 바람 쐬고 오라고 했다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에 팔도 안 들여놔? 지금 며칠이나 지난 줄 알아? 그동안 뭐 했어? 집안이 아주 난장판인 거 알아 몰라? 오늘 들어가자마자 집안에 있는 빨래랑
대청소 싹 다 해놓고 방으로 들어가거라. 얘가 이제는 내가 하는 말에 대꾸도 안 하네. 입에 지퍼를 채웠나? 왜 말이 없어? 당신 살판 났지? 아버지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 안 하고 두고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 결혼이 장난이야. 어떻게 된 게 항상 개인주의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밀려 있었는 줄 알아? 아버지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딸 결혼해서 이런 수모 겪고 있었던 거니? 엄청 잘해주신다고 하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사람을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네. 이런 집안과 더 이상은 엮이지 마라. 당장 이혼하고 새삼 살아라. 어차피 하기도 없고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잖니. 그리고 김 비서 일로 와봐요. 여기와 관련된 업체 전부 계약 끊으라고 하세요. 여기 근처에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 연락해서 꽃 배달할 거면 저기 옆에 있는 매장 있죠? 저기로 주문하라고 지시하세요. 이런 집안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돼.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나 참 어이가 없네. 당신이 누군데 내 딸 하고 있는 거야? 너 꽤나 믿는 구석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게? 이혼이라도 하게? 내가 너를 놔줄 것 같아? 영업방해로 저 사람 당장 신고하기 전에 안 끌고 나가? 별것도 아닌 게 뭘 끊어? 시모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주변의 회사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꽤나 영향력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주변 회사들과 상생하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양어머니의 연락 한 통이면 주변에 있던 회사들 또한 웬만하면 따라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알지 못했던 시모는 평소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양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든 걸 동원해 시모의 집안을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한 뒤에도 자존심 굽히지 않더니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신 시부의 행동들이 떠올라 양어머니의 행동을 멈추게 했고 그 뒤로 시모와의 인연이 정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과 양부모님까지 생겨 행복합니다. 저보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였던 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저에게 좋은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걸 느낄 수 있네요. 너무나 과분하게 대해주시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많은 걸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넓은 집 또한 제공해 주셨어요. 그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곁에만 있어주며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게 전부인 양부모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만끽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 떠나게 된 쌍둥이 언니와는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된 것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인연이라는 건 살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항상 꽃이 필 수 있게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